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 12번의 이번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요. 오늘의 주제가 저와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일으켰었어요. 바로 오늘의 주제가 자치분권과 언론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을 빨리 모시고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순천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장호승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강의 주제를 제가 듣고 나서요. 자치분권과 언론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오늘 특강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거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시죠. 지역 방송이 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분권이 정말 실현되려면 지금의 지역방송보다는 훨씬 더 지역방송의 역할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빨리 강연을 들어야겠습니다. 네, 장호승 교수님의 특강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치분권과 언론입니다. 앞서 손정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분권과 언론의 관계,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관계의 중요성이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자치분권과 언론이 무슨 관계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30분 동안 강의할 내용은 정말로 우리 자치분권이 실현되려면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언론의 역할 중에서도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훨씬 더 그 역할들을 충실히 발휘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치분권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이제 우리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자치분권과 관련된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하고 철학적으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강의를 들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지방자치 또는 자치분권을 안 하고는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에서 조금 과장되게 말씀은 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비정상 국가다. 정상 국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정상 국가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전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국은 아주 예외적인 비정상 국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자치분권을 해야 되고 그 자치분권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언론인데 지금 그 자치분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 5명의 그 공통점은 뭔가요? 자, 밑에다 써놨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들. 그래서 이분 5분들의 공통점은 뭐인가요? 그렇죠. 지방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고향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교육을 받고 성공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가적인 지도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살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지난 20세기는 저는 여기서 이주의 시대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곳, 태어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시청에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다 거주하고 계시는 서울 시민들일 텐데 서울이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세 분 좀 많으시네요. 대부분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이미 우리가 이제 세대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정착하는 세대가 있고 이제 그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우리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태어나서 이제 서울로 이주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주의 시대를 보면 서울로만 이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촌향도라는 말을 있는데 시골을 떠나서 농어촌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시로. 자,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는 아주 도시가 과밀된 사회.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가 전 세계에 몇 개 되질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천만 명들이 모여 사는 어마어마한 거대 도시가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서울이 너무 과밀하다. 자, 그래서 지난 우리 20세기는 이주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 국민들이 서울로 도시로 이주했고 성공하면 도시에 가서 성공하는 이런 모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서는 지금 20세기의 정서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우리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정서, 또는 고향을 떠나간 연인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두고 온 연인에 대한 그리움.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동요나 대중가요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고향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고향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고향이? 그리운 고향이 없는 거죠. 고향이 왜 그립습니까? 고향은 어려서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나의 부모님이 거기 계시고 나의 친구들이 거기 남아있고 그래서 애틋한 정서들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 다른 곳으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굳이 이주해 가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고향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돌 그룹은 절대로 고향에 관한 노래를 하질 않을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무엇이냐. 우리 21세기는 정착의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정상국가라는 말씀드렸는데 정상국가는 정착의 시대에 돌입한 국가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극도로 국토가 불균형이 됐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가 안정되고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고 사회 시스템이 다 안정되면 굳이 고향을 버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버리고 부모와 가족들이 있는 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이주의 시대가 이제 끝나서 정착의 시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그 추석이나 설 연휴 명절 때가 되면 고향에 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해외여행 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다들 그러셔요. 해외여행 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숫자로 세어본 건 아닌데 우리가 알기에 이제 추석이라고 해서 굳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앞으로는 더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는 정상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이주의 시대 때 두고 온 고향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최근 이제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지방 소멸, 지방이 없어진다. 자, 그러면 이 지방 살리기는, 지역 살리기는 누가 해줄까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해주는 겁니까? 그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겁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치분권이라는 것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 식민지, 전쟁, 독재 이런 거치면서 비정상적인 국가였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지도 않고 국민들도 가난에 시달리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투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이제 바야흐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낸 게 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쳐서 우리가 그 당시 독재 정권으로 얻어낸 게 6.29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 민주화 투쟁은 학생이나 노동자들만 하던 것이었는데 60년대, 70년대는 이제 80년대 접어들면서는 평범한 회사원이나 직장인들도 거리에 나서서 이제 정말 요즘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6월 민주항쟁을 거쳤고 그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나온 게 6.29 선언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제6공화국 헌법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6.29 선언의 핵심적인 조항들, 자, 7가지를 나열해 놨는데요. 6가지는 잘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보수냐, 진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약간 평가 점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6.29 선언에서 약속했던 공정한 선거, 개인의 기본권 존중, 언론 자유의 보장, 정당 활동의 보장 이런 것들 거의 다 철저히 잘 이행됐습니다. 근데 안 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독재 정권을 몰아내서 국민들이 주인인 국가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주인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것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면서 중요한 정치적인 목표로 만들어놨는데 미안하지만 이게 제일 미진하다라는 겁니다.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언론학자이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저는 언론학자로서 우리가 자치분권이 안 된 이유는 우리 언론이 분권이 되질 않았다. 언론이 분산되지 않았다. 언론이 너무 중앙에만 모여 있다. 언론만큼 대한민국에서 중앙에 많이 모여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거의 우리 이 인터넷 신문이나 작은 방송들까지 합치면 약 5, 6천 개의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5천만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대부분 어디에 본부가 있는 걸까요? 서울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만든 게 이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팔리는 것, 이용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 굉장히 많은 비판하고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방송이나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신문이나 여러분들이 매일이 아니라 거의 매 시간마다 들여보는 휴대전화, 핸드폰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만.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이나 뉴스 안 보신 분 다들 보셨죠? 여러분들 보신 뉴스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뉴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청에서 녹화를 하는데 박원순 시장님도 잘 안 나오셔요. 텔레비전에. 대부분 전국 단위로 서울에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용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언론의 특징인데 그렇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제는 우리가 민주화가 돼서 민주국가가 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가 되고 지방자치, 분권이 보장되는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 자치와 분권만이 아주 미진한데 그 주된 이유는 언론의 문제라는 겁니다. 언론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럼 왜 언론이 분산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언론을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언론의 정치학입니다. 그러면
권력자에게 아주 유용하고 쓸모있는 언론은, 자, 그래서 우리 언론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언론 본래의 기능하면 우리 뭐라고 말해요? 우리 언론인들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라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언론에 대한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 이런 걸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텔레비전 못 보겠다, 신문 못 보겠다, 우리가 직접 거리로 나서자. 광화문으로 가든 서초동으로 가든 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휴일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 역할을 하는 언론들이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언론을 권력에게 쓸모있는 언론, 권력을 잡은 사람들, 대통령도, 총리도, 정당 대표도 언론이 매우 중요해요. 그다음에 자본에게, 대기업에게 필요한 언론, 유용한 언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언론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보면, 권력에게 유용한 언론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적은 게 좋겠습니까? 적은 게 좋죠. 왜 적은 게 좋아요? 비판 감시자들이 적어지고 비판 감시하는 언론을 쉽게 통제하거나 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거치면서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뿌리가 박힌 언론의 모습은 소수의 언론, 권력이 통제하는 소수의 언론입니다. 그 소수의 언론을 어디에 두느냐? 서울에다 뒀습니다. 왜?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했을 때 윤전기도 차단하고 방송 송출도 차단하고, 말을 안 들으면 사장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에게 유효한 언론은, 권력에게 쓸모있는 언론은 언론의 숫자가 작고 중앙에 집중되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독재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본에게 유용한 언론, 대기업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당연히 적은 게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권력과 자본은 언론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소수의 언론일 때 훨씬 자신들은 유리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언론은 어떤 언론이냐? 여론을 반영하고 권력을 비판 감시하려면 전국 각지의 주민들 가까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이 전국 각지에 골고루 흩어져 있으면 권력이나 자본이 언론을 통제하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전 세계의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중앙 언론도 있지만 중앙 언론은 몇 개 되질 않고 영향력도 미미하고 수많은 지역의 언론들이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월 항쟁과 6.29 선언, 제6공화국에 들어가면서 기본권이 보장되고 국민들의 그 여론이 반영되는 민주주의 국가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언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식민지 시절의 언론, 군사 독재 시절의 언론들이 거의 그대로 서울에 남아있고 그러면서 막강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후에 후발 언론인들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선발 언론들이 먼저 오래된 언론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생긴 언론들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은
지금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충분하게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유감입니다만 지역 언론이 다수예요. 자기 지역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내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중앙에서 만드는 전국 단위 언론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상히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동대문구에 살든지 충남 아산시에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고 산다라는. 자,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우리 언론의 현실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정상국가로 가려면 지역 언론이 중앙 언론보다 우위에 있거나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언론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언론의 권력, 언론의 집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 언론이 부실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일단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권력이 언론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사회이고 그런 구조, 우리 과거 식민지와 군사독재 시절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는 걸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언론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기능 때문에 역시 우리가 이제 지역 언론이나 이런 자치분권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언론의 경제학이라는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역 제한적 시장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는, 구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크게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탁에 오른 거의 대부분의 곡식과 채소와 육류들이 서울 지역에서 나지 않은 것이고 지방에서도 아마 나지 않고 멀리 칠레나 중국이나 무슨 미국에서 며칠씩 냉동선을 타고 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우리가 경제 강국이 된 배경에는 우리가 열심히 뭘 만들어서 해외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물건이 안 나가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됐다라고 해서 주장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적어도 경제에서는 국경이 없다. 경계가 없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국가적인 경계 또는 지역적인 경계가 있어서 원산지를 벗어나면 팔지 못하는 상품이 있다는 겁니다. 원산지에서만 팔 수밖에 없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가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내가 서울시에서밖에 못 팔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내가 서대문 구 안에서밖에 못 판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밖에 못 팔아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언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론은 수입이나 수출이 불가하다. 다 지역적인 경계, 국가적인 경계를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 유튜브 같은 언론 상품이에요. 제가 언론 상품, 뒤에 상품이라고 단어 명칭을 붙였는데, 여러분들 사실상 뉴스를 볼 때 돈을 주고 사시나요? 그냥 이용하시나요? 그냥 이용하시죠. 그러면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 신문사나 방송국은 어디서 수익을 내서 우리 아나운서나 기자들, 프로듀서 월급을 주나요? 그렇죠. 광고. 그래서 매우 독특한 상품으로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사실상 구매해서 이용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거기다 입장료를 내거나 관람료를 내는 게 아니라 광고를 봐주는 대가로 공짜로 보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공짜는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광고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뉴스라는 것은 이것이 타 지역에 갖다 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지 못해요. KBS, MBC가 뭐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은 수출할 수 있지만 언론 상품, 뉴스, PD 수첩, 뭐 KBS 추정 60분, 자, 이런 것들은 수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든 나라에서만 써야 돼요. 또 역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론이 매우 우수한 상품이다 해서 외국의 유명한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국가적인 경계와 마찬가지로 엄밀하게는 지역적인 경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언론이 내 지역에 필요한 뉴스와 여론을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다른 나라의 언론이 관심을 가질 때는 언제일까요?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인가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인가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이 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지만 일단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지역이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이용하는 상품 중에서 흔히 말하는 신토부리 상품. 그 지역에서 나와서 그 지역에서 이용해야 하는 상품.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신문과 방송 같은 뉴스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뉴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일본의 뉴스를 이용할 수도 없어요. 미국의 뉴스를 이용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치분권 시대가 된다면 자치분권의 가장 커다란 원칙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하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서로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주느냐? 언론이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자치분권 시대가 되려면 국가 단위 언론도 필요하지만 지역 단위로 언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울시도 언론이 필요하고 부산도 필요하고 경기도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보면 아주 쉽게,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쉽게 지역마다 지역 언론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야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은 우리 쉽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의 조건, 핵심적인 조건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주권을 행사한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 건 분명히 맞지만 정말 주인이에요? 주인으로서 여러분들 무슨 결정을 하십니까? 무슨 결정을 하셔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유일하게 결정하는 게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감도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운영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대표들을 어떻게 뽑나요? 국가 단위로 뽑습니까? 지역 단위로 뽑습니까? 전국적으로 대표를 뽑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단체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은 다 지역에서 뽑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각 지역마다 대표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여기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 다음 선거할 때 뽑을 대표들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사는 지역마다 우리 지역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일을 잘한 사람인지 못한 사람인지, 지난번에 대표로 뽑아준 사람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 정치를 할 때는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판단해요? 누가 판단해요? 여당이 잘한다 못한다? 야당이 잘한다 못한다? 누가 판단해요? 언론이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단위에서도 분명히 전국 단위보다 훨씬 많은 대표를 뽑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좀 대표라는 말을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심부름꾼이죠. 공복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어진 심부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알려주는 언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표를 뽑을 때 잘 뽑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뽑기 굉장히 힘들어요. 잘 뽑고 싶지만, 충실한, 유능한, 청렴한 대표 심부름꾼을 뽑고 싶지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언론에서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럼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중앙에 있는 언론이, 서울에 있는 언론이 부산시장에 대해서, 광주시장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광주시장이나 광주시장 후보나 광주에서 뽑는 국회의원 후보는 광주에 있는 언론이 가장 소상하게 잘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인 이런 지방자치의 조건이 갖추려면 주인과 대표 간의 그런 연결고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지역 언론이다. 근데 그 지역 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하기 때문에 자, 우리 자치분권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1세기 한국 사회는 우리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확실하게 바뀌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세기 후반이 이제 권위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 이제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바뀌었다면,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있었지만, 언론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비정상 국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국가 자치분권이 실현되려면 언론의 분권, 언론의 자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킬 힘도 생기고, 그리고 자치의 분권이 만약에 실현됐을 때 지역에 새로 생기는 많은 권력자들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의 유권자의 뜻을 잘 받드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판단하는 몫을 누가 해주느냐? 중앙에 있는 언론이, 다른 지역에 있는 언론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언론이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자치분권이 실현되려면, 그리고 앞으로 자치분권이 실현된 후에도 우리의 언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너무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골고루 바뀌어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소수의 언론을 전 국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골고루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언론을, 자기 지역의 언론을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선진국의 패턴,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치분권에 있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또 역으로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중앙 언론은 그러면 자치분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네, 중앙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치분권에 대한 어떤 전국적인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지역적인 차이
이를 조종하는 역할도 중앙 언론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이 서로 대립되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이 서로 협조하고 공존하는 모델로 간다면 지역 언론도 성장하고 중앙 언론도 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네, 꼭 그런 식으로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께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저는 지역 언론은 많이 접해보지 않았지만 지역 언론은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역 언론은 이제 재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론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방송이나 신문을 이용할 때 크게 우리가 흔히 두 가지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저희 언론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재미있는 걸 찾고 그다음에는 재미는 별로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한 것들, 필요한 것들. 그래서 지역 언론의 기능은 재미를 주는 기능보다는 지역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주는 기능. 자,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재미있는 것들은 중앙 언론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 언론은 중요한 역할이 어떤 시청자나 독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른 질문. 이주의 시대에서 정착의 시대로 전환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언론이 이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들, 뭐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처럼 이제 그 유력한 인사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인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중요하게 보는 변수가 뭐냐 하면 출신지입니다. 그래서 출신지들을 골고루 장차관들의 골고루 분포시키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만약에 특정 지역의 인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 이제 인사를 잘못했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실제로는 출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 장차관들이 임명된 장차관들이 출신지가 아니라 사는 지역이 골고루 분포가 됐느냐? 왜 부산 사람이나 광주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은 장관을 못 하느냐? 그럴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건 따지지 않고 항상 출신지만 따진다라는 겁니다. 고향이 어디냐를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고향이 없는 세대가 대부분이고 고향이 있으신 분들도 고향에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을까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고향을 따지는 건 이제 무의미한 시대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언론은 정치적으로 고향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우리 국민들은 정착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언론은 여전히 이주의 시대의 정서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또는 언론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 50대, 60대 파워 엘리트들이 대부분 아까 우리 대통령 후보에서 본 것처럼 지방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향을 매우 중시하고 또 고향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문화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또 다시 이 언론의 주요한 세대가 됐을 때는 또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쉽게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고향에 대한 정서는 크게 달라지겠지만
자, 우리가 고향이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곳에 여러 경향 각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등한 관계에서 타향해 왔지만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런 대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향의 시대가 없어지면, 고향을 떠나서 오는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 서울로 진출하는 걸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굳어지기 전에 지방도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다름없을 정도로 살기 좋고 윤택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방송국의 주 수입원이 이제 광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방송국은 사실 경영이 조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역 방송국도 이 광고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예, 물론 지금 지역 방송국도 다 광고 수입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유럽은 여전히 지역 방송국들이 사실상 주된 수입원들이고 지역 방송국에서 돈을 벌어서 중앙 방송국을 하는 그런 운영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KBS 시청료를 본다면 서울 사람들이 내는 시청료는 KBS 시청료의 20%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지방에서 걷는 수익이에요. 우리 시청료는 뭘 기준으로 걷는 겁니까? 시청료는 가구수 기준으로, 인구 분포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시청료에 대비한다면 광고 수입도 엄밀하게는 보는 사람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시청료와 마찬가지로 80%는 지방에서 버는 겁니다. 근데 그 지방에서 버는 걸 그 지방에다 도로 나눠주는 게 자치분권인데 그 지방에서 버는 걸 지방에 주지 않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앙 집중이고 독재 정권이죠. 지금 우리 방송의 시스템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방 방송은 경영이 굉장히 어렵죠. 지방에서도 광고를 하고 전국 광고들이 나가는데 광고 수입은 다 일단 서울로 가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형마트 같은 것들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익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재벌기업, 중앙에 있는 재벌기업으로 다 가져간다. 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이 분산이 되면 지방에서도 충분히 그 지역의 시청료 수입과 그 지역의 광고 수익으로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 방송의 수익을 이 중앙 언론이 다 가져가는 네. 이 시스템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역 방송사가 더 살아나고 정말 자치분권을 이뤄낼 만큼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먼저? 일단은 그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방송의 예를 들면 MBC나 KBS 같은 공영방송은 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분권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 식민지 군사독재 정권의 그러한 시스템 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임명되면 그 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방의 방송국들이 움직이고 지방 방송국 사장들을 사장이 각각 배치하는. 근데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 방송국의 사장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뽑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뀌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이 방송이 생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사실상 지방 방송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지방방송을 키우고 지방방송, 상업방송도 지금 방송 매출액들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전국방송만, 전국방송도 역시 어렵지만 전국방송과 지방방송이 함께 침몰하는. 자, 그래서 지금 MBC도 지금 새로운 사장이 오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사장이 왔지만 적자가 누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월급 못 하실지도 몰라요. 문 닫아야 될지 몰라요. 이게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방방송 네트워크, 지방방송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사장 한 명이 임명하면 전국적으로 모든 걸 통제하는 자, 이런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뼈저린 이야기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장호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언론 분권은 자치 분권의 필수 조건이다. 언론 분권부터 이뤄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서서히 개선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자치 분권 그리고 또 언론 분권도 이룰 수 있겠죠. 오늘 자치 분권과 언론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